그럼 바로 응징을 들어가야 돼. 뭐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2012년 3월 7일 서해 연평부대에서 북한을 겨냥한 김관진의 발언은 선조치 후보고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관진은 왜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했을까요? 1968년 김관진은 육사 28기로 입학 후 1년 뒤 서독 유학시험에 합격하여 미넨에 위치한 육군 장교학교에서 보병병과를 선택합니다. 1955년 독일은 독일 연방군을 만들면서 패전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소령 중령들을 중심으로 독일 육사 교관을 삼았는데요. 이들은 소련의 치를 떠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었고 임무형 지휘로 무장한 자율형 장교를 양성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 독일에 간 김관진은 오늘날 육군의 원형을 간직한 독일의 군사 지식과 만개한 독일 육군의 정신을 온전히 습득합니다. 생도 김관진이 공부했을 독일 육군 야전 교범에는 임무형 전술 또는 임무형 지휘는 육군 최상의 지휘 개념이다 라고 기술할 정도로 독일군의 전통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지휘 체계인데요. 우리 군은 임무형 지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휘관은 명확한 임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임무 수행을 위한 판단은 현장의 지휘관에게 맡기면서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랑스군을 견제하기 위해 일보도 전진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의 철수 징후를 인지한 하급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공격을 개시해 승리로 이끈 독일군의 콜롬바이 전투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은 결국 패망했지만 임무형 지휘는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했는데요. 독일군은 서유럽을 6주 만에 휩쓸었고 6개월 만에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압도적인 인적, 물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독일에게 빼앗긴 영토를 완전히 탈환하는데 약 3년이 걸렸고 영미군은 프랑스를 회복하는데 노르망디 상륙 후 9개월을 소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군의 특성에 대한 당시 영국의 공식적인 비평서에는 세계 어느 곳도 독일 군대처럼 장군 지휘관으로부터 부사관에 이르기까지 판단의 독립성과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요구되는 곳은 없다고 평가했고, 이 현상을 연구한 슈타인은 독일식 지휘 개념은 어느 교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외국군 장교들은 종종 극비의 지휘 교범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임무형 지휘를 장착한 독일군의 역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독일도 처음부터 임무형 지휘 체계를 정착시킨 것은 아닙니다. 1806년 수십 년간 최강으로 군림하던 프러시아군이 나폴레옹의 국민군에게 굴욕적인 참패를 당하면서부터인데요. 패전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무 수행의 세부 사항까지 구속하는 명령형 전술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적에게 기습을 당하고도 명령을 기다리다가 보이지 않는 산병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명령에 따라 효율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전투를 벌인 것이죠. 폰데와 마르비츠는 과어 목록을 정리하며 다음을 언급합니다. 장군에서부터 기병 중대장과 보병대 대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든 것이 명령으로 하달되어야 하고 사령관은 신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는 기이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독자적인 결심을 취하는 대신 명령만을 기다린다. 그들은 보고와 질문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뿐이다. 이후 군개혁을 통해 지휘관의 주도성, 자주적 결정권을 강조하고 몰트케가 고급 지휘관을 위한 지휘 지침을 제정하며 임무형 지휘를 전 부대에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오늘날까지 임무형 지휘가 발전하게 됩니다. 서독으로 유학을 간 육사생도 시절의 김관진은 임무형 지휘를 최고 철학으로 하는 독일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직후 당시 보고체계의 혼선과 청와대의 확전 자제 발언이 군의 대응을 소심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국방부 장관 취임부터 북한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김관진은 이후 열린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임무형 지휘를 정착시켜 부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부여하고 부대 운용을 단순화하며 상급 부대의 지시를 과감히 줄일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취임 한 달 뒤 3호 주얼리호가 해적들에게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명박에게 인질 구출 계획을 제안하고 아덴만 여명 작전이 개시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관진은 작전에 참견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임무형 지휘를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김관진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죠. 작전을 지켜보면서 참견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끝까지 꼭 참았다. 담배를 끊었는데 가슴이 담배를 부르더라. 2012년 거침없었던 김관진의 발언은 북한에게 오판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임무를 명확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위임하는 임무형 지휘의 실현이었습니다. 오늘은 임무형 지휘에 입각해 김관진 장군의 선조치 후보고 발언을 조명해봤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임무형 지휘가 만능은 아닙니다.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무엇보다 중요한 군대에서 복종과 재량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고 임무형 지휘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군 성숙도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첨단화된 미래 전장 환경과 한반도의 지형 특성, 그리고 배합전을 기본으로 비선형 전투가 개시될 북한군과의 대결을 생각하면 임무형 지휘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북한에 거침없었던 그 발언을 다시 보면서 김관진 장군의 의지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넌 바로 움직여 들어가야 돼. 뭐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